검사실 조사받은 게 무슨 자랑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오고 싶었는데 박선원이가 제가 여러 번 계속 박선원을 지난 탄핵 때 계속 공격했더만 이 친구가 내 발언에 되게 아팠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저를 추적하다가 저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2번 조사받고 어제 이제 서울 서부지검에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검사 인식이 되게 꼬박꼬박 굳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신경전 벌인다고 한 너댓 시간 잔뜩 신경전 벌이고 오늘 새벽 차로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로 가느냐, 안심할 수 있느냐, 정말로 아마 밤낮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밤잠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무슨 내란 선동죄로 무슨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몇천 명 명단에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제 이름이 빠졌어요. 야, 이 쳐죽일 녀석들아, 왜 나를 내란 선동에서 빼냐 이놈들아, 나 집어넣어줘. 이렇게 저는 그거 만든 놈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시절에 내란 선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저들이 공격하고 감옥에 넣으면 기쁜 마음으로 갈 겁니다. 물론 정광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저분은 몸도 약하시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면 정말 순교자세라 하는데 저도 좀 이번에 별도 좀 달고 좀 커봅시다 좀. 예? 야, 나도 좀 집어넣어다오. 어쨌든 지금 저는 주사파 출신이니까 지금 이 정세가 어디로 갈 것인지 북한의 혁명론, 전략 전술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민주연립정권,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연립정권이란 말은 북한이 만든 대남혁명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혁명 바로 직전에 혁명을 준비하는 정권을 연립정권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 정세를 분석하고 파악하려면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당과 야당의 관계,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나라의 정치 정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은 지금 바로 38선 이북에 있고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공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북한의 지하 공작의 차원에서 또한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전도가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구축된 지하당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혁명당, 매우 성공적인, 물론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 성공적 지하당은 통일혁명당이 있습니다. 통일혁명당은 총리까지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을 배출한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통역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4번. 이건 지금 지난 2021년 4월 22일 배성규라는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선일보에 쓴 기사입니다. 통일혁명당에 대한 기사입니다. 1968년 8월 20일 제주 앞바다에 북한 공작선이 침투합니다. 이 공작선은 통일혁명당 당수 김종태 등을 구출하려고 북한에서 보낸 공작선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이 공작선은 발각됐고 그리고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주모자 김종태를 비롯해 5명이 사형당하고 158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때 김종태 밑에 책임비서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신영복입니다. 신영복은 서울대 정책과를 나오고 매우 머리 좋은 엘리트입니다. 그는 글씨에 능하고 글을 잘 쓰고 감언 이술로 사람을 속이기를 잘합니다.
그 신용복이 포섭한 인물이 있습니다. 기독교 책 박성준입니다. 뒤에 한번 그 그림을 하나 다음 여기요. 김종태가 있고 이문규가 있고 신용복이 있습니다. 이 신용복은 책임비서니까 최고 지도자급입니다. 그 신용복 밑에 서클이라고 있죠. 거기에 기독청년복지회가 있습니다. 이 기독청년복지회의 대표로 기독교 책, 그러니까 통일혁명당 기독교 책을 한 사람이 박성준입니다. 그리고 그 박성준이 포섭한 당시 이화여대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명숙입니다. 후일 민주당 총리를 지냈죠. 넘겨보십시오. 예, 이건 지금 이 국가정보원, 문재인 시절에 박지원이 국가정보원장을 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앞에 있는 팻말입니다. 이 팻말 글씨가 신용복이 쓴 글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역당 간첩이 국가정보원을 장악했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왼쪽에 지금 눈물 훔치고 있는 게 한명숙 총리입니다. 통역당 누구요? 박성준이 포섭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박성준과 한명숙은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이 한명숙이 여성운동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거쳐서 결국 대한민국 총리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남자가 박성준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3년간 세미나를 해서 박성준에 대해서 정말 잘 압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산주의자이고 주체사상가입니다. 그는 저에게 소련이 무너지는 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지, 현실 사회주의 소련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가졌던 그 고귀한 공산혁명의 꿈은 아직 우리는 사라지지 않은 것이요. 우리 다시 학습합시다. 전 그래서 신용복하고 3년간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공산당 선언문을 비롯 해서 공산당 이념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준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의 가장 숨은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은 당시에 인사비서관으로 있던 참여연대를 실질적으로 배후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참여연대 인사수석과 인사비서관이 참여연대 소속인데, 참여연대 소속이 인사를 가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인, 검찰, 경찰, 고위직 공무원 임명권을 다 가졌다는 얘기고, 거기에 누가요? 바로 저 박성준이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통역당 출신인 박성준이 문재인을 앞세워서 전대협을 앞세워서 잡았던 민주연립정부였습니다. 다음에 이석기가 만든 것이 민주연립정부 2입니다. 이석기가 만든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다음요. 민족민주혁명당은 89년도 간첩 윤택님이 대한민국에서 내려와서 몰래 잠입해서 김영환이라는 당시 학생운동 출신 주사파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김영환에게 당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고 갑니다. 김영환은 91년도에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2번 만나고 17일간 북한에 있으면서 공작금과 무전기, 무기 등을 받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가 만든 게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민족민주혁명당은 그런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김영환은 해체를 결의합니다. 그게 97년도입니다. 다음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영욱과 시커먼 친구가 하영욱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이석기입니다. 이 둘은 김영환이가 해체 결의함에도 불구하고 해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혁당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직접 연결합니다. 간첩 원진우와 만납니다. 광명성이라는 비밀 간첩 부호도 받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1999년도 민족민주혁명당 국가정보원이 간첩단 사건을 수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그럼 이 민족민주혁명당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간첩 원진우가 북한으로 이 하영욱과 이석기를 만나고 지령을 하고 공작금을 주고 무기를 주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우리 해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작선을 침몰시켰습니다. 나중에 한 달인가 있다가 그 공작선을 인양했습니다.
인양에서 보니까 시체가 나왔습니다. 그게 간첩 원진우였습니다. 근데 원진우의 주머니에 수첩이 나왔습니다. 그 수첩에 이름모를 번호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작 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그 숫자에다 전부 2를 더했더만 드디어 간첩단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첩단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제 전화번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석기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99년도에 민족민주혁명당이 결국은 일망타진된 겁니다. 이 이석기라는 친구는 매우 집요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제1야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한 다음에 대통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16번 보십시오. 예, 이거는 2010년도 5월 사진입니다. 이재명은 1995년도부터 이석기와 성남에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민족민주혁명당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91년도 지령받고 92년도 만들어졌으니까 8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그때부터 성남 지역에서 간첩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 성남에서 시민의 모임 할 때가 한창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이 활동하던 95년도입니다. 그때는 드러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이재명이 시작했고, 그리고 15년 후죠. 이재명이 드디어 성남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민주노동당의 후보는 김미희였습니다. 저 앞에 사진에 보이는 여자입니다. 그 김미희가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해버렸습니다. 이재명 지지 선언하고. 그리고 그해 2010년도 5월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성남시장이 되고 지금 사진은 성남시 인수위원회 사진입니다. 아예 인수위원회를 전체 다 이석기한테 줘버렸습니다. 경기동부연합한테.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의 본거지가 어디로 된 거예요? 성남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성남시에 완전히 장악한 게 이석기 일당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면 이 대장동 사건으로 약 1조 원 이상이 어딘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김만배가 추징금 받은 게 6천억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보기에도 6천억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6천억이 아니라 제가 보기 1조인데 저는 1조 중에 1억 5천억 이상이 이재명을 통해서 저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간첩과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 다음 넘겨보십시오. 성남시에 아예 성남시를 경기동부연합은 외부적 이름이고 실제로는 이석기의 민족민주혁명당이 아예 장악한 겁니다. 위원장이 김미희고요. 그 다음에 간사가 김현지인데 이 김현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고 대통령실 인사와 재정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대통령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 내부를 장악한 성남 경기 라인이 사실상 이석기 후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넘겨보십시오. 이의 성남 경기,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성남 경기 라인이 대통령실 실무인선을 주도했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6월 4일자요. 근데 사실상 실무인선뿐만 아니라 장관들 차관 인선까지 다 이 김현지 비서관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요. 그러면 이 김현지는 누구냐? 98년도 성남 지역에서 운동권, 다시 말하면 한총련 운동을 한 주사파 출신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이가 98년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재명이 만들었던 성남 시민의 모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석기와 함께 운영하던 주사파 성남 시민의 모임 조직에 들어가서 사무국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까지 끊임없이 붙어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이 이재명 뒤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민족민주혁명당 이석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를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건 인사입니다. 인사를 장악한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비서관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군 장성들 이상 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찰 총경 이상 경찰 인사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다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예,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김현지 사진입니다. 24번 넘겨보죠. 그리고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듭니다. 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5번요.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간첩단들입니다. 이 간첩단이 북한에 보낸 통지물입니다. 다음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후보가 되기 전에 북한에 보낸 겁니다. 이 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 지사가 민주진보개혁 세력,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적, 다시 말하면 모든 주사파 조직이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밀어올릴 수 있도록 본사에서, 이 본사가 어디입니까? 북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지령을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충북 동지의 수사만 밝혀진 거지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주사파들이 떠받들어서,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한 청년 비롯한 모든 주사파 조직이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지만 24만 표 차로 떨어지고, 그리고 곧바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당대표가 됩니다. 다음,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다음요. 예, 민주당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서 77.77%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개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개딸 그냥 여성들, 개혁의 딸들 여성 아닙니다. 민노총을 장악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주사파를 완전히 장악한 이석기의 실질적인 수하들이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이석기는 드디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다음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북한이 지령합니다. 그 지령의 주체는 다음요. 바로 석권호라는 친구입니다. 민주노총 2인자입니다. 조직정의국장. 조직정의국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1인자입니다. 이 석권호 밑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고, 이 석권호는 프롬펜, 베트남 등지에서 간첩과 직접 접선해서 지령을 받았습니다. 이 석권호가 자기 밑에 새끼 간첩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 석권호에게 내려진 공작 지령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내립니다. 이게요, 2022년 3월 21일이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짜가 취임한 건 5월 10일이고 당선된 게 3월 10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선되자마자 10일 있다가 곧바로 탄핵하라고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이태원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태원 사태가 터지자 북한이 아예 거대한 시위를 일으키라고 구호까지 지령해 주자 그 구호 지령이 곧바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서울 한복판에 등장합니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북한이 지령해 준 구호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죽어간다. 이거 지금 북한이 지령해 준 구호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 지령대로 해서 대한민국 혼란에 빠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국민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를 족족 다 탄핵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일도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아예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알지만 예산에 대통령실 예산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운영비를요. 운영비 빼는 건 월급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검찰, 경찰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결심했습니다. 이런 주사파들을 두고는 도대체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그들이 장악한 민노총 산하에는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언론 노조가 KBS, MBC, SBS, 그 다음에 각 신문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대통령의 계엄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침투했던 그들의 협박으로 결국 졌습니다. 여러분, 다음요. 이재명 정권의 탄생은 북한의 공작으로 가능했습니다. 네, 다음요. 보기 싫지만 저 이재명 정권은 그래서 탄생된 겁니다. 북한의 공작으로요. 다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대한민국에 섰던 혁명 직전의 정부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민주연립정부는 하나는 문재인과 그 다음에 전대협 참여연대의 연립정부였습니다. 두 번째 연립정부는 지금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부입니다. 이 연립정부가 뭐 하는 정권이냐? 38번을 보십시오. 예, 남한혁명의 경로입니다. 혁명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기반을 확립한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 세력을 숙청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등 공산주의자들을 수사하는 기관을 무력화시켜라. 그 다음에 혁명한다 이겁니다. 이게 민주연립정부가 하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예, 40번 보십시오. 남한의 혁명론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당면 목표와 최종 목표가 있는데, 예, 다음요. 이건 이제 그 3대 투쟁이고, 다음요. 나중에요. 43번요. 제가 좀 짧아서. 지금 이 민주연립정부에 두 가지 지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쇼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를 하라. 이게 민주연립정부의 기능인데요. 파쇼 체제라는 게 여러분 그 말을 하면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파쇼 체제는 여기 있네요. 제가 밑에 설명했죠. 파란 걸로. 미제에 기생하는, 다시 말하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은 반동 관료회, 다시 말하면 고위 관료들과 매판 자본가, 다시 말하면 재벌 등을 그런 정치 기반을 부수는 거다. 이게 민주연립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넘겨보십시오. 44번 문재인 전대협 연립정부가 했던 일을 한번 볼까요? 예, 다음요. 이해찬은 한국의 보수 세력을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100년 정권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보수 세력이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는 미제에 기생하는 반동 관료배와 정치인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연합해서 살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저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명을 감옥 보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에 국정원장에 있던 3명을 전부 감옥에 보내고요. 그리고 고위관리와 정치인들 150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혁명론에서 주장하는 민주연립정부, 혁명 직전의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령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수행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47번 보십시오. 예, 민주연립정부 2입니다. 왜 그러면 민주연립정부에서 다 하지 못했느냐? 광화문 세력의 반발 때문에, 광화문 세력의 저항 때문에 저들은 민주연립정부로 가고 바로 혁명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방제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못 간 건 왜요? 전광과 여기 계신 여러분의 싸움으로 그들의 기도가 좌절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연립정부 2가 지금 이번에 설립된 이재명, 이석기 정부입니다. 북한은 이재명, 이석기 정부의 사명을 지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49번 넘겨. 다음요. 지금 초유의 3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3특검법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파쇼 체제 청산, 다시 말하면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온 나라를 휩쓸었죠. 청산 광풍으로.
지금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한 겁니까? 이변은 3특검이 대신한 겁니다. 아예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지금 장악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이 칼날이 향하는 바는 하나, 보수 정치 세력. 거기에는 국힘당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벌 세력을 없애려고 할 겁니다. 예, 다음요. 51번 문화일보입니다. 사정바람 몰아친다. 다음요. 예, 보수 세력 싹쓸이가 가능하고 아예 이 3특검은 수사 범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란정당으로 몰아서요. 그리고요. 한국의 보수 세력을 완전히 싹쓸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위헌정당으로 싹쓸이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국민이 107석입니다. 한 명 넘어갔으니까. 107석 다시 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2명인데 그중에 7명만 저그들이 다시 더 가져가면 단독으로 헌법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고려 연방제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겁니다. 54번요. 알아서 누워버렸습니다. 예. 다음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 다음요. 예. 이재명 방탄법 통과되기도 전에 법원이 먼저 승인해 줬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기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성진 교수가 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황 장군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다음요. 광화문 애국운동이 주사파 혁명을 좌절시켰습니다. 2019년도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 광화문 애국운동이 반격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정권이 뭐라고요? 문재인 전대협 연립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의 보수 세력을 싹쓸이하고 50년 정권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6월 8일 문재인 하야 천막농선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전광훈 목사님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기립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2019년도에 전광훈 목사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6월 8일입니다. 2019년도. 그리고 오른쪽에 청와대 앞에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시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문재인 하야하라고 외쳤습니다. 7가지 사유는 바로 뒤에 다음요. 예. 한미동맹 파괴하고 소득주도 성장 경제 파괴하고 안보를 해체하고 국제외교에 왕따고 공산주의 지향한다고 주장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 10월 3일 62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치십시오. 2019년도 10월 3일 광화문 애국혁명 사진입니다. 국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해찬과 그리고 문재인 일당은 한국의 보수 세력을 싹쓸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50년, 100년 공산주의 정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좌절시킨 게 누굽니까? 바로 광화문 여러분과 전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애국운동 국민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기 민주연립정부는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게 64번입니다. 아닙니다. 64번, 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예. 다음요.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주사파들이 총동원해서 언론까지 동원해서 공격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11%까지 떨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요. 예, 여러분 이게 12월 둘째 주입니다.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 주에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그러고 난 다음에 3%, 4% 떨어져서 아예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당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9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옳았다고 선포했습니다. 내란 냈다도 꺼내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반응하고 20대 30대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요. 예, 2월 첫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51%를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60%까지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 혁명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68번 보십시오. 예, 2025년 3월 1일 집회 당시입니다. 엄청나게 추웠던 12월을 견디고 1월, 2월을 견디고 어마어마하게 폭발했습니다. 500만, 1000만이 모였습니다. 만일 저 병신 같은 국민의힘이 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을 때 이 휴지 쪼개라고 싸웠더라면 우리는 정권을 뺏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광화문과 연합했더라면 우리가 이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다음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그 이유는 71번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광화문 내국 국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마을과 대국본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우겠다는 분명한 투쟁 의지가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쟁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마을과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 승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호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